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나의 태도지만 나의 태도가 상대방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죠. 치열한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약자에게 강해지려 한다거나 강자 앞에서 약해지는 나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해져야 할 때도 있고 성공하기 위해선 오만해지라고 가르치는 권력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허리의 각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작은 이들에게는 무릎을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고 나를 짓누르려는 사람에게는 기계로 맞서는 것. 그것이 삶을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시작일 겁니다. 미국의 정치가 제퍼슨 데이비드는 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오만하지 말고 오만한 자에게 겸손하지 말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요렇게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참 많이 보내드리려면 좋으련만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요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열풍 때문에 뭐 피스타치오, 코코아, 마시멜로 같은 그 원자재 가격도 같이 엄청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가게들도 이 재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요즘에는요. 밥 말고 이것만 먹으러 가는 카페가 유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의 또 문화가 됐고요. 그런데 오히려 밥값보다 더 비싼 이것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입맛을 돋우는 게 에피타이저라면 식사 이후에는 달콤하게 마무리하는 이것이 있죠. 예전에는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는 건지 이걸 먼저 먹는 건지 뭐가 나중인 건지 헷갈리기도 했었는데 때로는 과일이, 때로는 쿠키가, 때로는 아이스크림이 이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요 프랑스어로 식탁을 치우다, 식사를 끝마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세 글자죠, 세 글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거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거 준비했나요? 네, 먼저 국내외 증시 점검과 함께요. 세대별로 투자하는 어떤 형태들이 조금 달랐다라는 어떤 분석 보고서가 나와서요.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잔금 기간을 더 주고 그 집을 살 때는 실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영태 기자는요? 네, 정부가 쿠팡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초 생각하던 피해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이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여기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뉴욕 증시는 좀 혼조 마감됐죠. 네, 3대 주가지수 모두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33%, 나스닥은 0.59%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예상 외로 좀 둔화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약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좀 전반적으로 누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사무부에 따르면 12월에 소비 성장세가 멈춘 것으로 좀 나타났고요. 한 달 전보다 거의 안 증가세가 없는 이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11월에 사실 할인된 물건들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12월에는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외식이나 여가에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갑이 닫혔다라는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약간 강보합 정도로 지금
출발을 네.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세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그런데 이제 오늘도 좀 비슷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4% 2포인트. 그러니까 뭐 거의 어제랑 비슷한 네. 5,304. 코스닥은 0.5% 오른 1,120. 오늘 코스닥 쪽에서 좀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 세대별로 보면 국내 또 해외 증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전략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젊은 세대일수록 해외 주식과 해외 지수 상품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일평균 증권 상품 보유 개수가 5.9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국내 주식이 4.9개,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 보통 한 6개의 상품들을 보유하는데 국내 주식이 한 5개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보면요. 국내 주식의 보유 개수가 20대는 3개, 그리고 30대는 4개, 40대와 50대는 약 5개 정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국내 주식을 좀 더 많이 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주식의 비중,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 확대가 됐는데요. 퍼센트로 봐도 20대의 국내 주식 수의 비중이 72% 정도가 됐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이 100개면 한 72개는 국내 주식이었는데요. 60대는 90개가 다 국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층일수록 잘 알고 있는 국내 종목에 좀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20대나 30대는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상장 지수 펀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의 비중을 거의 60% 정도 가져가면서 국내 주식보다 한 2배 정도 이 해외 주식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운용 방식을 보였거든요. 30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5%를 해외 ETP에 뭐 투자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50대, 60대는 뭐 ETP 해외 ETP 투자 비중이 한 10% 안팎밖에 안 됐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국내 대형 증권사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개인 투자자 약 10만 명의 계좌별 거래 자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차가 조금 있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최근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은 한번 그렇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ETP라고 하는 거는 ETF, ETN을 합친 말이고 뭐 프로덕트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상품이죠. 네. 확실히 20대, 30대는요. 진짜 저도 모르는 ETF 또 미국의 시가총액 작은 개별 종목들까지 막 찾아내서 또 투자하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관세 엄청나게 네. 높이고 출렁거리고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북미 수출은 어땠을까? 그래도 성적표가 괜찮네요. 네, 주요 기업들의 북미 매출이 약 14%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AI 열풍 속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나 전기 전자 업종의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 지난해 3분기 북미 매출을 별도로 공시한 67개의 회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미 매출이 한 총 343조 8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전년도 2024년도의 3분기보다는 42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의 14.1%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업종별로 봐도요. IT 전기전자의 증가폭이 20%로 가장 컸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북미 매출이 원래 27조 정도였었는데 이게 작년 3분기에는 45조로 65%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대비해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넘어설 정도로 북미 시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는데요. 삼성전자도 북미 매출이 84조 7천억 원에서 93조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위기에 강하다라는 거. 네. 또 한 번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AI 열풍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만 또 사영태 기자가 골라온 뉴스도 들어볼게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가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해커가 이 쿠팡 이용자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을 3,400만 건 털어갔습니다. 이 전화번호랑 집 주소가 담긴 페이지는 1억 5천만 번을 열어봤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건데요. 쿠팡에서 일하던 이 중국인이 네.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를 어떻게 해킹했는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쿠팡을 이용할 때 네.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을 하잖아요. 네. 지문을 찍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쿠팡 도장이 찍힌 전자 출입증이 나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그 출입증을 가지고 쿠팡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중국인 해커가 쿠팡에서 일할 때 쓰던 쿠팡 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IT 용어로는 서명키라고 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도장을 찍어서 가짜 출입증을 만들었고요. 그러고는 크롤러한테 이 출입증을 줬습니다. 이 크롤러라는 거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싹쓸이하는 그런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중국인 해커가 이 가짜 출입증이랑 이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집 주소,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훑어왔습니다. 또 뭘 샀는지도 다 뒤져봤고요. 아주 치밀하게 해킹을 준비했는데 1월에 이거 진짜 뚫리나 하고 해킹 테스트를 먼저 해봤고 이게 되네 하고 확인한 이후에 4월부터 11월까지 정보를 계속 빼돌렸습니다. 그 쿠팡의 직원이었던 그 중국인이요? 네. 이게 실제로 이 개인 정보를 해외 서버로 빼돌렸는가? 이거는 증거가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확인조차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 쿠팡이 서명키, 그러니까 이 도장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해커가 이 가짜 출입증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원래 쿠팡은 3천 몇백 건만 유출됐다. 3천만 건이 아니다. 막 이랬잖아요. 자체 조사 결과라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저장한 정보가 3,000건이니까 피해 규모도 3,000건이다. 이게 쿠팡의 주장인데, 근데 정부는 저장을 안 했어도 남의 정보를 열어봤으면 그게 유출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3,400만 건, 1억 5천만 회 이게 맞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 키 가져다가 남의 집 현관문을 열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키로 유출당한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집에 들어가서 훔쳐온 건 없으니까 유출 아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집 문이 열렸어,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럼 이걸 유출로 봐야 한다라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그렇죠. 일기장을 열어보든 일기장을 가져가든 이건 사생활 침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정부 입장이 맞는 겁니다. 네. 아무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이게 열어봤으면은 유출이 맞습니다. 법적인 해석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쿠팡은 이걸 축소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뭐 과징금 뭐 이렇게도 법적 처벌로도 이어질 건데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나옵니까? 네, 한 과징금을 한 1조 원 이상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네, 현행법상 한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거를 10%까지로 올리려고는 하지만은 작년 사고에까지 이걸 적용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3% 이거의 숫자를 따져가지고 1조 원 되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쿠팡 외에도 과징금 낼 기업 지금 밀려 있습니다. 통신사인 KT와 LG U+도 빠르면 이달 중에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KT의 경우는 한 3천억 이상 낼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보통신업체가 고객들 상대로 돈 벌면서 고객 정보를 좀 소홀히 하니까 좀 대가를 좀 크게 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쇼핑 쿠폰 지급해 준 적 있잖아요, 쿠팡이. 네. 근데 그게 보상은 아닌데 이렇게 준다 이런 것도 한번 또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의 이 입장 나온 다음에 또 쿠팡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것도 항상 또 관심사입니다. 지켜봐야죠.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1월 29일에 그 수도권 6만 호 네. 주택 추가 공급 방안 나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이거 사실 옛날에 했던 거 재탕이다라는 비판 받았고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을 했어요. 네, 사실 주택 공급이 굉장히 핵심인 대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표현에 따라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을 재탕했다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수긍을 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에 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사실 이걸 뜯어보면은 서울 용산 정비창 국제 업무지구죠. 그리고 주한미군 옛 주둔지인 캠프킴 부지, 그리고 태릉 CC 이 골프장 부지 이렇게 10여 개의 사업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도 포함이 됐거나 이전부터 주택
공급이 계속 추진이 됐던 곳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하던 것들, 지금 사업이 잘 안 됐던 것들 다 모아서 한 번에 발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요걸 조금 일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 8.4대처 거론을 하면서 그때 24곳 3만 3천 가구 이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몇 군데가 착공까지 갔는지 확인을 해봤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그 김윤덕 장관이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못하지만 기록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한 6년 전, 5년 반 전에 계획이 나왔던 같은 땅인데 네. 이번에는 공급이 된다면 물론 이제 이번에는 꼭 공급에 된다. 빨리 카운팅을 된다. 할 수 네. 있겠으나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고 뭐 진짜 수도권 또 이제 서울 지역은 땅을 막 영끌까지 하더라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공급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래서 더 이상은 없다 했고 5월 9일까지잖아요. 이게 만료되는 게. 맞습니다. 예외 네. 조항을 좀 발표했죠. 네, 이게 사실은 그 직후에도 실질적으로 매물을 이게 시장에서 소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규제 상태로는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쪽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런 매물들에 대해서는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된다,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말이 나오면서 조금 혼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조금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5월 9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근데 정부가 그래서 잔금이랑 등기를 위한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가 이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경우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강남 지역에 대해서도 이 3개월의 말미만 주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지역들이 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거제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거랑은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4개월로 정했다는 설명이고요. 그밖에 지역에 대해서는요. 기존에 이제 6개월 이내에 잔금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그걸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도 실거주 의무가 있을 텐데 네. 그 기간도 좀 어떻게 유연하게 맞춰준답니까? 네, 이게 그 실거주 의무를 유예를 조금 해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습니다. 요것도 이게 사실 이제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다주택자의 매물을 사면은 매물을 산 사람이 여기 들어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멀쩡히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쫓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또 이제 세입자 보호 측면에서도 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다주택자의 매물을 못 산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거주 의무를 유예를 해주면서 좀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는 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같이 가져가는데요. 그렇죠. 네, 세입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남은 계약 기간인 2년 범위 안에서는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를 해라. 이렇게 조금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사실상으로 또 보면은 뒤집어서 보면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이렇게 정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규정을 해왔던 갭 투자를 조금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네, 일시적으로 그 2년의 법위 안에서는 어쨌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그 형평성이나 제도적으로 조금 충돌을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집이라는 게 주식처럼 사고 팔고 같은 날 딱딱딱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네. 2주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의 유연성은 또 필요하죠. 또 정부가 그 등록 임대 사업자들에 네. 대한 세제 혜택 좀 줄이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임대 사업을 등록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사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또 재차 발언을 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뭐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를 주는 것 자체가 이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다 했던 의무의 대가다. 그러니까 등록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공공 임대주택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을 해달라.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부여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정책적 계약이었다라는 게 이 협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임대료 증액도 제한을 해왔고요. 실거주 금지나 보증 가입 같은 여러 가지 21가지의 의무사항을 그동안 부담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공공성 있게 이렇게 일반 주택들에 비해서 거의 한 40% 낮은 가격에 임대를 이렇게 계속 공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이 과세 특례 철회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는 등록 임대주택을 줄여서 임차인들을 오히려 시장 밖으로 내모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결국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가거나 네. 무주택자에게 가야 하는데 그만큼 임대주택이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세입자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로 돌아가진 않는지 이것도 또 면밀히 봐야죠.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또 들어볼게요. 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3표 그룹 케이스 있었잖아요. 그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맞습니다. 이 4년 전에 콘크리트 업체죠. 삼표 산업 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 재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이번 재판이 치러졌는데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그가 정말로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인자 아닌가 이거였는데 검찰은 진짜 책임자는 회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보고를 받고 했어도 사업을 정말 총괄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삼표 산업의 대표지 회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회장이 정말 경영 책임자라면은요. 이게 정말로 구체적인 업무를 다 지시를 하고 대표이사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허수아비인 그런 증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은 그저 그룹의 큰 방향만 제시했다는 그런 삼표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요? 애초에 검찰이 이 사건의 몸통으로 정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 거는 정 회장이고 그러니까 정 회장이 경영 책임자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걸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목을 한 건 최종 책임자는 회장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종 책임자에서 빠져나갔던 거네요. 검찰의 논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략을 좀 다르게 짰으면 대표가 유죄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서 안전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거거든요. 현장 소장 같은. 근데 대표를 그런 현장 소장과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다 보니까 대표도 무죄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또 어떻게 항소를 하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조을환님이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선물이 두바이 쫀득 쿠키 아닌가요? 라고. 최근에 헌혈하면은 두쫑쿠 주는 데가 있다고.
어디입니까? 저 좀 알려주십시오. 아, 이걸 드려야 되는데.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세 글자. 식사를 시작할 때 에피타이저가 있다면 마지막엔 이게 있죠. 달콤한 후식. 뭐 케이크가 될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뭐 초콜릿이 될 수도 있고요. 세 글자 외래어. 프랑스어로는 뭐 식사를 마친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김태호님 정답 숭늉. 자, 한국인에게 이거는 숭늉이죠. 그리고 0415님 사막. 7742님도 예전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데저트 아니고 이거 철자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이 발음도 좀 헷갈린다고 하죠. 안 써봐서 요즘에. 그리고 아까 양영직님이 배불러도 이거 먹는 배는 따로 있지요라고도 보내주셨고 3515님은 식사 후 달달한 게 땡기는 건 만국 공통인가 봐요. 자, 오늘의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또 여러분은 어떤 이걸 또 좋아하시는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 미성년자에게 SNS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해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국가가 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SNS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예전에 트위터라고 했죠. X를 좀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두바이 쫀득 쿠키 같은 경우에도 예. 유행이 처음 시작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X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플랫폼,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으로 점차 번져가는 그런 식으로 유행의 상류에 있다고 그럽니다. X가. 그래서 출발점. 예, 출발점이라서 외국에서도 기자들이 X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뭐 자기가 특종했을 때 그쪽으로 알리고 막.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수집할 때도 X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짧은 하지만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 유용하지만 또 그만큼 가짜 정보들이 정말 많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또 비판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케팅할 때는 절대로 안 쓰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아하, 또 비판적이어서. 예, 예. 근데 그 참 X를 비롯해서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 메타 창업주인 CEO인 마크 저커버그 네. 막 미국 의회 청문회도 막 자주 불려다니고 또 이번에는 법정에도 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관련 소송들이 수천 건이 나와 있는데요. 수천 건이에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소송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1심 소송인데 20살 여성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독되고 내가 이제 불안과 우울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메타가 만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삼성 문제를 가지고 회장을 출석시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런 중요한 소송이 특히 선도적인 소송이 나올 경우에는 회장까지도 소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번에는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발언할지 이런 좀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비슷한 소송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교육청들이 이 메타를 향해서 비슷한 소송을 냈습니다. 워낙 이제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외모 중심주의 또 외모 비하라든지 따돌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소송 도중에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 발견 제도라고 해서 그 내부 회사의 내부 서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필요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서류를 들여다봤더니 메타에서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하. 이게 이제 이걸 끊으면은 불안이나 우울이 많이 줄어든다. 안 끊으면 불안과 우울이 강해진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내부 보고서. 네, 내부 보고서 내부 실험 결과 알고 있었는데 감췄던 게 아니냐. 그래서 마치 옛날에 담배 회사들이 담배가 암을 일으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감춘 거 비슷한 거 아니냐는 내부 직원의 그런 코멘트가 달려 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한 소송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게 사실 그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하고
거기에 창업자를 법정이나 의회에 세우고 사실 이게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펼쳐졌으면 네. 미국에서 엄청나게 외교 문제로 막 예. 일으켰을 텐데 당장 미국 트럼프 내에서는 대통령이 예. 그렇게 하겠죠, 뭔가를. 근데 미국 내에서는 수천 건의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 근데 사실 이제 SNS가 과거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싸이월드가 대표적이었고 네. 뭐 버디버디 같은 메신저도 많이 했었고 그때도 뭐 중독 얘기가 약간 있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때는 일단 AI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끝없이 너희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무한 스크롤로 공급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찾아가는 거였죠. 네, 내가 내 친구를 찾아가고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일촌 파도 타기라고 파도 해서 타기. 예, 파도 타서 이제 가서 이제 댓글 남기는데 네. 예전에는 또 오히려 예전이 더 예의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길 때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많이 남기고요. 그렇죠. 제가 일촌 최근에- 신청해도 됩니까? 막 이렇게. 예, 하고. 일천 시청해도 됩니까? 이렇게 예의 인사하고 막 그런 문화였고 제가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게 그 네이버가 사고를 하나 친 게 있죠. 네이버에서 지식인 과거에 이제 유명 인사들이 지식인 답변을 올린 게 예. 이제 실명으로 이제 공개돼 버린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아하. 그러면 익명으로 썼던 글이 실명으로 됐으니까 정말 그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20년 전에 보통 썼던 글들이거든요. 예. 20년 전에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는 상당히 청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그 익명으로 쓴 게 실명으로 공개된 게 있는데 저도 진짜로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오, 봤는데 오. 아주 건전한 내용이에요. 아, 선풀. 예, 중학생한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을 아주 건전하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어른들하고 잘 상의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건전하게 썼더라고요. 그런 건 기사화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별로 그 전체가 기사화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란이 돼야 기사화가 되고. 예전에는 익명으로 썼을 때도 뭔가 선을 지켰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선들이 무너지면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악플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더 많은 도파민,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는 알고리즘이 도입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네요. 경제적 보상이 도입이 됐습니다. 아, 지난해 그 영국 옥스포드에서 발표한 그 올해의 단어가 뭐였냐면은 분노 미끼라는 단어거든요. 분노? 미끼. 미끼요? 미끼? 예, 미끼. 물고기가 무는 미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노 미끼를 뿌린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열받을 만한 내용을 계속 보내는 일부러, 거죠. 일부러.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분노해야 그걸 클릭하고 그걸 클릭해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한 맛은 안 좋아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회수 1마다 1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이 창작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썸네일 같은 것, 제목 같은 것을 최대한 자극적으로 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제 이 생태계가 온라인 생태계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점점 더 그렇게 또 혼탁해져 가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에게 금지해야 하는 SNS는 무엇이냐? 이거 정의도 좀 필요한데. 네.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SNS니까 금지해야 되고. 네. 사실 카카오톡도 SNS인데 이건 또 그럼 메신저니까 이건 괜찮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카카오톡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으로 애매한 점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사실 문자랑 비슷한 기능도 있고 하지만 단톡방이라든지 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사진 같은 건 또 SNS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 거기 쇼폼 그 예. 영상도 막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쇼폼이라든지 그쵸. SNS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규제를 한다면 그것 좀 나눠가지고 1대1은 허용을 하되 단톡방이라든지 뭐 좀 그런 SNS를 규제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우리나라에서 당장 적용한다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뇌과학자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SNS 중독 그다음에 쇼폼 영상만 많이 보는 거 그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뇌를 뽑아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단순히 중독되고 시간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SNS 사용을 법적으로 막겠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그럼 법을 이제 막 제정을 해요? 예, 실제로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못 쓰도록 이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이 법이 좀 참고할 만한 게 이제까지는 그걸 안 쓰면 이제 부모한테 책임을 돌린다든지 개인한테 책임을 돌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에 책임을 돌렸어요. 너희가 청소년이 쓰는 걸 못 막았으니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최고 400억 원 이상의 벌금까지 어휴. 매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한 이런 처벌이 들어갔고요. 호주에서 그랬던 게 SNS 통해 가지고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신부님한테 대해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SNS를 통해서 극단주의자들하고 교류를 하고 아. 또 SNS로 생중계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사건을 겪은 다음에 호주 총리가 나서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법이 통과돼서 세계 최초로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호주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내년부터 우리도 호주같이 그렇게 하겠다. 또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법을 좀 도입하겠다고 했고, 특히 스페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타 같은 회사들이 우리 청소년을 망치는 걸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강한 발언을 해서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저 사람은 뭐 폭군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뭐 그런 세계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청소년의 SNS를 금지를 하면 과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네. 실효성은 있을까요? 어때요? 그래서 항상 그 실효성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좀 아픔이 있었던 게 과거에 2011년도인가요? 그때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겠다면서 심야 시간대 게임 사용을 금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게임 중독이 사라졌냐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VPN 같은 식으로 우회할 수도 있고 부모의 이제 아이들을 도용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음지에서 더 양성화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음지에서 더 횡행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막아봤자 어차피 VPN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부모 명의의 핸드폰을 갖다 개통하는 식으로 이제 쓴다든지 뭐 다양한 이제 우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여론은 좀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VPN이라는 건 이제 인터넷 주소 IP를 뭐 해외로 우회하는 수단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국에 접속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사람처럼 규제가 없는 나라에 접속하는 것처럼 접속을 해서 몰래 쓴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가능한 것이죠. 박미영 님이 소셜업체 책임도 크네요라는 생각도 보내주셨고 김시현 님은 호주처럼 일정한 연령대 청소년에게 법적으로 제한 거는 거 찬성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근데 또 이게 법으로만 막는 게 또 능사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참 고민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개인의 표현 자유 차원이 있거든요. 이게 기본권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걸 막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뭐 인터넷을 하고 이런 기본권이고 표현의 자유고 뭔가 말을 남기고 알 권리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작정 맞는 게 과연 인권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못 막았던 것인데 최근에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아예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용 시간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하루에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강한 알고리즘이 들어가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템들 그런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좀 한다든지 연령별로 통제를 한다든지 또 무한 스크롤은 가능하지 않도록 기능을 붙인다든지 네. 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책임 그리고 이제 가짜 정보라든지 잔혹한 콘텐츠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플랫폼 회사들에 더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정교화돼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해악이 되게 크고 외국에서는 충격적인 범죄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그리고 호주까지 지금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빅테크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선도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은 워낙 세계적으로 또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청소년기에는 뭐든 중독되기 또 쉬워요. 네. 또 어떤 뭐 공부에 대한 뭐 학업에나 막 스트레스 압박이 또 있고 어느 쪽으로는 또 풀 곳이 또 필요하고. 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그 SNS 사용이 많이 금지가 되면 이거는 뭐 실적이나 이렇게 또 타격이 크다고 말하겠죠, 거기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이 그대로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고 청소년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금세 퍼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네, 이제 그렇죠. 페이스북은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저씨들이 많이 쓰는 거라고 아저씨들만 하죠. 쓰는 SNS가 된 것처럼 그 새로 사회에 진입하는 청소년 시장을 잡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이 10대부터 유행을 해서 그게 20대, 30대로 그 사람들 나이가 들면서 올라오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이 맞게 된다면 이런 빅테크는 아주 강하게 반발할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뭐 독재자다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들 사업할 권리를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중독이 워낙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해서 조금 더 공론화를 거쳐서 이것도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아시아 국가들까지 이거 법제화하는 나라들이 많이 네.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들의 선례를 우리가 또 많이 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도 도입을 했고 결국 이제 여러 나라들이 도입한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이 관련 취재를 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네네네. 청소년들 중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내 욕을 SNS에 올리지 않았을까? 그 욕을 올렸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자꾸 들여다본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는 복도에서 얘기하고 예. 다른 방 가서 내 얘기하고 있고 이럴 수 있었으나 예. 이젠 그게 이제 SNS로 또 예. 불안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상황인가? 이게 이대로 놔둬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저녁 긴급 최고위원 회의 뒤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 준비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 정청래 대표의 사과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당사에 전두환 씨의 사진을 걸자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10일 안에 재심 신청 또는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되게 공부 잘했는데 회사 생활 몇 년 하더니 무능한 사람이 됐다.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만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의 탓일까요? 또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직장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역발상 경제 시간에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었는데 회사 가서 머리가 굳었다? 이런 이야기 좀 종종 있어요. 엄청 많이 하죠. 직장인들을 모여서 처음에 한 해 20대 때는 날라다녔는데 요즘에 30대 후반부터 한 4, 50대 되면 요즘에 머리가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머리가 굳었단 말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의 근로자 인지 역량의 감소 요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가 있는데요. 예. 이 보고서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고 이게 뭐냐면 학교 시험이 아니라 성인들을 문서를 이해하는 문해력, 계산을 하는 수리력 등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 조사는 이제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이 2023년, 그 전이 2011년이었는데 편의상 2011년을 1주기, 23년을 2주기라고 부르겠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선 연령별로 살펴보면 1주기 때 2011년이죠. 한국의 25세에서 29세 근로자는 OECD 17개 회원국 중 수리력 6위, 언어능력 4위로 좀 상위권이잖아요. 근데 2주기 조사 때는 각각 8위를 기록해서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확 떨어진 거죠. 그리고 1주기 조사에서는 한국 근로자의 수리력과 언어능력 점수가 20, 30대의 경우에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았는데 40대는 OECD 평균보다 밑이었고 50, 60대는 굉장히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2주기 조사에서도 2023년이죠. 30에서 34세는 OECD 평균과 유사했는데 그 후부터는 하락세를 보였고 60세, 65세가 되면 상당폭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학창 시절에 우리 보면은 OECD 국가 중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신입사원이나 주니어 사원일 때는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인데 과부장급 정도 나이 되면 이제 평균보다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OECD에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락폭이 엄청 크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나이 들면서 기억력 떨어지고 계산 늦어지는 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맞죠. 사실 뭐 간호사를 누가 맡겠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 살펴보면 뭐 미국, 일본,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에서는 청년기에도 인지 역량 감소가 본격화되지 않고 오히려 향상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는 중장년기의 인지 역량 하락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하락 속도도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가는 건 어느 나라나 이제 똑같은데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가 중장년기 인지 역량이 떨어지는 그 폭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다. 그렇죠. 하락세도 심하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 생각인데 사실 이제 직장 생활하면 학교에서 안 배워왔던 일을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게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AGI 경제도 범용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 능력이 상품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사실 AI 시대, AGI 시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독 우리나라 30대 후반부터는 이 경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걸 약간 비유하자면 물건에 한국인 직장인은 약간 일회용 건전지랑 비슷한 거예요. 아,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회용 건전지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완충된 상태로 회사 들어갔다가 방전되고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스스로 채우는 거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재충전 가능한 2차 전지가 아니라 그렇죠. 한번 쓰고 버리는 알칼라인 전지처럼요. 그렇죠.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가슴 아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 저 직장생활을 20년 이상 해봤는데 예. 이제 하루 일과를 보면 왜 뇌가 굳는지 금방 이해하잖아요. 왜냐 보통 이제 뇌도 근육이랑 비슷해서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규모가 있는 큰 기업일수록 분업이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가서 본사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받는 게 보통 일이고 보통 상사나 임원들한테 어떤 보고를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데 많이 쓰잖아요. 네, 아니면 뭐 엑셀 같은 숫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고 이 숫자를 왜 넣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넣어야 되니까 넣고 시키니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직장인들의 창의성이 필요하니까 우리 회의 때 열심히 이야기 토론해 보자. 가서 토론해가지고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말하면 네. 그래 좋다 네가 해라. 이러니까 말한 사람이 보통 일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너무 많은 일이 몰리는 또 약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자기 의견을 많이 내면 사람들이 아우 쟤 뭔데 저거 안 척이야 뭐 이래서 약간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문해력과 수리력 근육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퇴화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조직이론의 로버트 머튼 교수가 말한 훈련된 무능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훈련된 무능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무능을 훈련한다고? 그렇죠. 굉장히 이름이 역설적이네, 재밌는데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좁은 분야에 대해서 지나치게 최적화 훈련되면 다른 상황이 되면은 그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본인이 어떤 걸 받아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만든 역할을 했다. 어떤 네. 대리까지. 그래서 보고서를 엄청 이쁘게 만든다. 근데 이 친구가 보고서를 잘 만드니까 불러서 그럼 이제부터 기획팀장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10년 미래를 만들어 봐라. 이러면은 있던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 만드는 거랑 10년 장기 비전 만드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가지 기술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변화가 있을 때 적응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그때 배우는 기술이나 이 학습이 회사 내부에서만 통하는 사내용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수록 회사 밖에서는 무능해지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훈련된 무능이라는 말이 좀 씁쓸하네요. 최정희 님이 회사에서는 일머리라고 하죠. 공부머리와 달라요라고 맞습니다. 알려주셨고 7033님 정답이 존재하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학습을 했으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걸 비롯해서 선도자 역할에 좀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게 키워지는 거잖아요. 정답만 맞히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면 왜 회사 일 잘하려고 강의 듣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직장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달라질까요? 물론 이게 사실 개인의 노력도 이제 필요하긴 한데요.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직장 처음 들어가면 선배님들 보면서 왜 자기 개발 저렇게 안 하고 저렇게 사실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보통 이제 호봉제가 많잖아요. 연공소열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면 사실 그 직장인 입장에서는 AI도 배우고 업계 관련된 책을 많이 봐서 업무 효율을 2배, 3배 높여도 자기 연봉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를 좀 덜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연봉도 안 오르고 뭐 회사도
어려우니까 실직의 위기가 여기저기 도사리기 때문에 뭐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호봉제를 폐지한 기업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힘들게 노력해도 보상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조금 직장 내 관련된 자기 개발을 좀 안 하고 오히려 밖에서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요즘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 시스템이 지금까지 직장인들한테 알려준 거죠. 야, 공부해봤자 별거 없어. 야근하고 열심히 내 몸만 축나니까 그래서 그냥 버티자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신호가 계속 가다 보니까 시스템이 사람을 약간 안주하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 직장인은 제가 봤을 때는 훈련된 무능이 아니라 학습된 무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직 문화 속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직원의 무능이 개인의 문제, 회사의 문제 넘어서 이게 국가적인 어떤 생산성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큰 자원 낭비인데요. 일본 생산성 본부가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7.5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는데 거의 꿀찌네요. 거의 그렇죠. 7년째 30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걸 갖고 음식 배달하는 거예요. 꽉 막힌 곳에서. 그러니까 얘가 이 스포츠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 자기 역량을 못 발휘하니까 결국에는 녹슬고 연비가 최악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미래인데요. 뭐 지금 AI다 뭐 빛의 속도로 바뀌잖아요. 뭐 AGI 경제도 곧 온다 그러고. 그런데 기업의 허리인 40대나 50대가 중간 관리자 중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이 예를 들어 상사라 그러면 신입 사원이나 주니어 사원이 와서 AI를 활용하거나 뭔가 AGI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야 그러고 왜 전해봐야 돼요. 그리고 컷해버리면 가장 조직에서 이 변화가 느린 사람한테 맞춰주는 하향 평준화가 되고 예. 결국엔 이게 기업의 생존을 위험하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뇌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뭐부터 바꿔나가야 될까요?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너무 보여주려고 뭐 강의를 봐라 뭐 이러는데 그 보통 강의 보라 그러면 직장생활 끝나고 봐야 되거든요. 근무 시간 하기가 애매하니까 네. 차라리 근무 시간이 일정날 정해가지고 아하. 그 시간은 일주일에 뭐 금요일 오후는 전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뭐 다른 개념을 공부해라 이렇게 시간을 내줘야 되지 이걸 하라 그러면 집에 가서 하라는 건지 주말에 가서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아예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움의 시간이 근무 시간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리고 사실상 아까 회사는 투자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또 AI 시대에 또 각자 개개인의 능력을 또 잘 뽑아서 올릴 수 있는 회사가 또 경쟁력이 있는 거죠.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우주로 갑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 관련 테마주들 또 열풍도 일고 있는데요. 그 실체적인 것도 같이 따져봐야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부터 금방 다시 함께 하시죠.